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라고 합니다. 청소년 시설 학회에 대한 저의 짧은 소견을 짧게나마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제목은 청소년의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공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학교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들의 낮 시간들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을 이해하는 게 순서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근대주의 학교의 시작은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이 공장에 나오기 시작하고 시간에 맞춰서 살기 시작하면서 또 그 공장에 시간 맞춰 출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로 잠깐 90년대 그 이사를 갔던 친구 경험을 제가 들었는데요. 자기 집에 택시 운전기사가 한 4~5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그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차는 2대밖에 없는데 한 5명 정도 고용해야지 2명이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농업경제에 기반을 두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간을 맞춰서 어디에 출근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익숙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농사 짓던 사람들이니까 공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시간에 맞춰 사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라는 걸 만들었고 어려서부터 학교에 가면 사실 제일 볼 수 있는 것이 저렇게 시계가 달려있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보통 아침에 8시까지 꼭 등교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8시에 등교시키고 부모님들이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그곳에서 사실 학생들이 계속 생활을 해왔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학교의 모습들은 사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 학교 이런 것들이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인데 이 시설들이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모양이 바뀌었지만은 학교는 바뀐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렸을 적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간 다음에 방과 후에는 집에 오면은 골목길이나 마당에서 뛰놀았었고요. 그리고 뭐 놀 곳들이 여기저기 많았죠. 근데 요즘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의 첫 번째 집은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마당 대신 거실에서 놀고 골목 대신 복도에서 놀다가 그리고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 지내고 방과 후에는 상가에 있는 학원을 보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이동할 때 본고치에 실내에서 이동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실내 공간에서 지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는 이제 자연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학생 1인당 그 사용하는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 한 40년 동안 1인당 실내 면적의 양은 한 7배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학교 부지의 모양은 똑같고 그 크기도 똑같기 때문에 점점 학교 건물은 고층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들어지는 학교의 형태는 보시는 것처럼 운동장 겨우 하나 남겨놓고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학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티피컬한 우리나라 공립학교의 모습인데요. 왼쪽 사진은 사실은 교도소고요. 오른쪽은 학교입니다. 거의 교도소와 학교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거의 양계장이 갇혀서 지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모양의 교실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거의 바뀌지 않는 상태로 되게 되어 있고요. 지역마다 특색도 없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성을 갖기는 좀 어려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데서 자라난 아이들은 거의 양계장의 닭처럼 자라났는데 졸업한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자기만의 길을 가라, 꿈을 가져라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양계장의 닭처럼 키우고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건축 공간으로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자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은 사실 결국엔 나이 먹어서 한사형 아파트를 제일 편안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3학년 4반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304호 아파트에서 살다가 납골당에 가는 거죠. 그런 게 우리나라의 국민들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서까지의 모든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교복과 학교 급식 같은 걸 통해서 더욱더 획일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배급받아서 먹고 있는 이런 곳인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배급받아 먹는 데는 사실은 거의 교도소와 학교밖에 없다. 또 하나 굳이 찾는다면 군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생각이 점점 획일화되고 전체주의를 강요받는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그 전체주의 장벽을 겪고 있는지 느낀 경험이, 제가 집에 있는 빨간색 바지를 입고 오랜만에 외출을 하려고 했더니 저희 중학생 아들이 저보고 관종이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심 종자라는 뜻이죠. 튀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생각을 해야만 하게끔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 저는 그 중학생 아들하고 옷을 사러 가면 놀란 게, 옷을 고르면 항상 까만색 아니면 회색 옷만 골라요. 이 아이들에게는 뭔가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은 곧 지적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입는 옷들은 다 보시는 것처럼 무채색 계열의 톤들의 옷만 입고 있는 거죠. 지금의 모습은 사실 우리 학교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북한의 교복입니다. 거의 다 사실 김일성 배지만 안 달았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들에게 획일화된 것들을 만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충고한 목표가 평등한 사회입니다.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 그런 사회를 추구를 하는데, 목표는 좋으나 방식이 잘못됐죠. 평등한 사회를 항상 획일화를 통해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것들은 뭐든지 다 표준 모델을 만들고 대량 생산하려는 데 돼 있어요. 아파트가 또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공립학교의 교육과 시설들이 그렇다면 또 주거 환경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획일화된 85제곱미터 중산층의 아파트 평면도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해서 만드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른 도시들이거든요. 실제로는 세종과 강남과 송도와 판교인데 거의 모양이 다 똑같다고 볼 수 있고요. 어느 지역을 가나 똑같은 모양으로 강남의 판박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들도 사실상 브랜드만 다르다 뿐이죠. 이거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이편한 재산, 레미안, 자이, 푸르지오 할 거 없이 좀 페인트 색깔만 다를 뿐이에요. 사실은 보면 나머지 간판만 다르지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획일화된 상태에서 주거를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집의 모양이 똑같고, 그러다 보면은 나만의 가치가 상실되는 거죠. 내 집이나 뭐 다른 사람 집이나 다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에는 나의 집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집값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획일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정량화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집값, 성적, 연봉, 키, 체중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계속해서 가치관이 정량화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 시작점이 사실은 공간이 획일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의 가치가 상실이 되게 되면은 자존감이 상실되죠. 자존감이 상실되니까 우리는 이거를 자존감 수업 같은 책으로 때우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로하는 책들과 이런 자존감 수업, 심리학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간이 바뀌어야 된다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공간이 바뀌어야 되는 거의 시작은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시설 공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요. 획일화를 그만두고 다양성을 키우는 쪽으로 모든 것들이 발전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건물이 점점 고층화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건물이 고층화되면 문제는 아이들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동안에 어느 누가 4개층을 뛰어내려가서 운동장에서 놀다가 다시 뛰어 올라오겠어요. 결국에는 이 아이들은 계속 실내 공간, 교실에서만 지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말이 있죠.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워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의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의 공간이 너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중에서 빨갛칠한 이 학생들이 거의 축구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우리 청소년들의 공간 중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학교 운동장이 자연의 공간인데 그 공간을 거의 축구하는 애들이 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한 7, 80% 정도 되는 얌전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갈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짝 먹는 아이들은 축구 잘하는 애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들인데 그 이유는 축구하는 운동장과 공부하는 교실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학생들에게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공간, 나무 밑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낙서를 할 수 있고 땅바닥을 가지고 논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의 공간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청소년의 시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청소년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활동들은 보시는 것처럼
문화예술이 63%로 가장 많고요. 뭐 진로 직업 41% 이런 식으로 복수로 응답을 했을 경우에 가장 많은 것들이 문화예술과 진로 직업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고등학생들의 평균 하루 생활 시간을 보시면은 학습 시간, 중학생은 하루에 9시간, 고등학생은 10시간이고요. 봉사활동 1분 미만, 독서 10분, 산책 2분, 스포츠 등 레저가 8분입니다. 거의 공부 이외에는 다른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청소년 시설들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청소년 기본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수련원, 문화유지,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보통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시설들을 보시면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을 어른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깥 세상은 안 좋고 이 아이들은 보호받고 격리되어야 된다. 그렇게 돼서 항상 시설들이 단절되어 있고 외부로 격리되어 있고 외부 세계와 담으로 막혀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학교도 담이 있고요. 교도소도 담이 있습니다. 둘이 갖고 있는 철학이 똑같아요. 하나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싶어서 담을 치는 거고요. 하나는 사회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을 격리해 놓는 쪽으로 항상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을 시골에다가 이렇게 청소년 시설들을 따로 격리해서 배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보통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청소년 수련관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멀리 있습니다. 산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산속에 있는 이런 연수원은 멀어서 갈 시간이 없고요. 보시다시피 학생들의 그 많은 시간들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아무리 좋은 시설을 시골에다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별로 갈 일이 없는 거죠.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때나 갈 수 있는 거고 뭐 자연녹지 개발하는 핑계로 악용될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장소라고 하는 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사용되게 돼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거리가 멀수록 그곳에 가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공원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야만 갈 수 있는 거리 1시간 혹은 3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찬하기 전에는 못 가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공원이 서울 시내 곳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걸리는 공원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산속에 있는 청소년 수련원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는 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시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공간은 사실상 이런 걸로밖에 떼어지지 않는 거죠. 짧은 시간에 PC방에 가서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가상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학원 근처에 있는 상가의 지하 공간에 이런 가상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창구인 PC방이 결국엔 그들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청소년 공간, 특히 자연과 접하는 공간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자연에 접할 수 있는 공간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공간은 가까운 데 있어야고요. 사실은 그렇게 큰 시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다핵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 다핵 구조로 흩어져서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하나의 거대한 시설을 만드는 것들은 전 근대적인 시설인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1000평짜리 시설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10,000명은 되어야 된다면 더 먼 거리에서 사람들이 커버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쓰임새는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설들은 오히려 도심 속으로 들어와서 작은 구조로 다핵 구조로 흩어졌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속에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 많이 스며드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단적인 사례로 우리가 상가 교회와 절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 80년대 때 우리가 종교 지도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많이 인구 이동이 생겼었는데 장소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절은 산속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회는 상가에 있었어요. 어디가 더 접근 가능성이 좋겠습니까? 상가 교회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갈 수 있고요. 절은 1년에 3번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52번 갈 수 있는 교회와 1년에 3번 정도 가는 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빈도수가 17배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공동체 의식의 고향이라는 면에서 17배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스님과 목사님의 권력의 차이도 17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청소년 시설의 규모는 과연 얼마나 커야 될까?
우리가 거대한 시설들은 도심 내에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땅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서울 경우에 연면적으로 봤을 때 주거에 차지하는 연면적이 53%고요. 상업이 차지하는 연면적이 31%입니다. 근데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이 상업이 차지하는 면적 31%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공실률이 늘어날 거고 빈 공간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이 빈 소규모 상업 공간을 정부가 사실 장기 임대해서 청소년 시설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더라도 가까운 곳에 청소년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사례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30, 40대 젊은 그 남성들, 특히 이제 중년 남성들 같은 경우에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서울 도심에 임대가 잘 나가지 않는 그런 낙후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럼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곳에서 새롭게 자기의 놀이방 같은, 자기 취미방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보조금도 받고 자기의 취미방도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곳곳에 그런 비어있는 공간들을 활성화시키고 낙후되어 있는 도심 슬럼가들을 활성화시키는 곳에 이런 시설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앞으로 자기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다 그랬으면은 자기가 취미가 되는 그런 공간들을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그 공간들을 활성화시키면은 도시 재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도시들은 이렇게 넓고 많은 공간들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학교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저는 이 학생들이 얼마나 자기 학교 반경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있었던 공간에서 한 두세 블럭만 떨어진 곳만 가더라도 이 아이는 거의 신천지 같은 곳이에요. 거의 뭐 하루 제가 나를 줘가지고 한 3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을 주고서 주변 동네를 뭐 산책을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곳곳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놀라워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아이들에게 시간만 준다면 이 도심 속 곳곳에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종교시설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중에 교회는 사실은 거의 많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활용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많은 친교실과 도서관 같은 것들이 재배치가 되어서 대로변에 우리가 접근 가능한 곳에 배치가 된다면은 이러한 공간들이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교 입장에서도 사실은 더 문턱을 낮추는 거가 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조금 더 자원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특히나 요즘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집에서 혼자 수업을 듣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청소년 시설들을 이런 교회라든지 곳곳에 만들어주고 그곳에 와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끔 해준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은 그것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크게 큰 힘쓰는 노동이 필요 없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 청소년들이 와서 생활을 하면은 노인들이 가서 돌보고서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그러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 시설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자연녹지에다가 청소년 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도심 속으로 더 들어오면은 더 작은 규모로 해서 우리가 버려진 공간들, 정부에서 장기 임대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침투를 해서 우리 일상생활 공간 곳곳에 배치를 한다면은 쓰임새가 훨씬 많을 것이고 청소년들의 일상과 훨씬 더 믹스되면서 효과가 좋을 것이고 그게 또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것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장소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